안녕하세요. 어, 평택대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요번 주 주제는 이성과 혁명의 시대. 어, 불란서 혁명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요. 미국 혁명까지 한번 나가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자, 먼저 과학혁명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우주의 모든 천체와 입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힘에 의해 끌어당긴다. 우주는 신의 섭리에 의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다. 뉴턴의 얘기였죠. 자, 이러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오기 전부터 이전 시기부터 서서히 자연과 인간과 우주를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가장 앞선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상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책을 출판해 달라고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출간이 되죠. 사실상 본인이 이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불거질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후 출간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파문을 당했겠죠. 자, 이 천체 회전에 관하여에서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설이죠. 지구가 자전을 하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하나의 설이었던 거죠. 어떤 실험 결과나 경험적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교리로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던 기존 교회와 유럽인의 세계관의 동요를 일으키게 되죠. 그 다음으로 케플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화성의 타원 운동을 확인했고요. 지동설을 수정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또 나오지만 여기서도 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가설이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관측을 통해 지동설이 설이 아니라 그냥 학설이 되게끔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죠. 만원경을 이용하여 달, 태양, 목성 주위의 행성 등을 관측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관측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전에 코페르니쿠스, 케플러는 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동설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가설이었다면, 이 갈릴레이는 관측을 통해서 만원경을 이용한 관측을 통해서 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물론 이 당시에 쓰인 망원경의 수준이라는 것은 천배율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천체 망원경이 보통 만배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망원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달, 태양, 목성 주위의 행성을 관측하고 지동설과 또 궤도 운동을 관측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자, 이러한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그리고 갈릴레이 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하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천동설과 지동설을 아주 잘 섞어가지고 하나의 썰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이제 이 시기 지동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유럽인의 세계관이 동요하기 시작할 무렵에 가톨릭에서 가장 권장했던 하나의 학설이에요. 얼마나 이 과학이라는 것도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고 교회 혹은 그 교설에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티코 브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자연 법칙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했죠.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시키게 됩니다. 이 과학혁명의 영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계몽사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대 철학의 발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근대 철학의 발달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자연세계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과학 따로 사회 따로가 아니고 자연 따로 인간 사회 따로가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연 세계를 이해했던 것과 법칙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 역시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설명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먼저 경험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이컨은 실제 실험과 관찰 결과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주장했습니다. 이 베이컨은 영국 대법관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판관 판사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이전 시기에 그냥 합리적 추론 방식 뭐
그리고 증거를 그냥 막 1, 2배 하나의 증거를 두세 개로 쪼개서 사건을 해결했다면 이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기나법을 주장하게 됩니다. 합리론은 이제 데카르트가 유명하죠. 회의론자죠. 이 사람은 모든 출발점을 본인의 생각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회의하고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물음을 계속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공리에서 출발하여 결론을 얻는 연역법을 주장하게 되죠. 데카르트는 수학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역법이라는 방식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베이컨은 법학자고 판사죠. 그리고 데카르트는 수학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론과 경험론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공이 이성을 통해 우주 만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성의 힘을 동원하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관념론을 살펴보도록 하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앞서 말한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게 됩니다. 자, 사회계약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연법 사상의 바탕을 두고 개인 사이의 합의나 계약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출현하였다고 보는 주장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사회라고 말을 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맨날 싸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러한 아비규환의 자연 상태의 개인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약을 맺고 자연권을 군주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만인과 만인의 투쟁, 이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리바이던이라는 괴물이 등장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군주가 바로 리바이던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연권을 군주에게 양도한다는 말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실상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크는 사회계약으로 수립된 정부가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엔 정부에 저항하고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국민에 의한 혁명을 정당화했던 것이죠. 명예혁명을 옹호했고요.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루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 계약을 통한 일반 의지의 형성과 인민 주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로크와 더불어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루소는 상당히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루소가 일반인들에게 프랑스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867년인가 그 디종의 아카데미에서 현상 논문을 공부합니다. 제목은 논제가 맞겠군요. 논제는 학문과 예술은 인간을 진보시켰는가 인간을 퇴보시켰는가 라는 주장이었어요. 논제였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몽 사상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던 무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진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루소는 특이하게도 오히려 학문과 예술은 인간을 옥죄는 쇠사슬과 같다고 표현을 하면서 학문과 예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몽상가의 산책이라는 또 소설을 써요. 흔히들 그 책을 프랑스 낭만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낭만주의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죠. 그렇고요. 여하튼 이 루소란 분은 그런데 이 일반 의지의 형성과 인민 주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좀 그래요. 제가 왜 그렇다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냐면 이 일반 의지와 인민 주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사회를 장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뭐 굳이 적어 놓진 않았지만 사실은 전체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철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개념을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에요. 이 루소란 분은. 요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방임주의 경제학 역시 넓은 의미의 계몽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국가가 경제사 활동에 개입하는 이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합니다.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하죠. 자유주의 이념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고정경제학의 기초를 확립하죠. 자, 여기서 말이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국부론의 앞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경제학을
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 국부론 초반부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뒤로 가면 사실은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재미있는 주장들을 많이 해요. 국부론의 한 후반부, 중후반부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서 어,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자, 어떤 그 공장을 하고 뭐 상업을 하고 하는데 마케팅이 부족해서 마케팅 방법이 부족해서 방법을 몰라서 기술은 좋지만 망할 수도 있고요. 마케팅은 잘하는데 어떤 기술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기업체가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사실상 국부론에 보면 그런 경우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 세 번 정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또 흥미롭게 봤던 것은 이 당시 영국에서는 의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 이 자유방임주의 경제가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와 합리적인 생산이 가능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교육이죠. 합리적인 교육을 통해야지만 합리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소비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국가의 역할로서 의무 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뭐 그런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뭐 애담 스미스 고전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면 되게 부정적인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은 책을 제대로 읽어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합리적인 생산과 소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사실 의무교육은 영국에서는 그렇게 자유방임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조하지 않는데 이 애덤 스미스는 의무교육을 주장하기도 했다는 점 그냥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몽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계몽사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요, 근대 과학의 발달 때문입니다. 합리주의 철학과 로크의 자연법 사상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합리주의와 자연법 사상.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간은 이성의 힘에 의해 무지, 미신, 불합리한 전통과 제도를 타파하고 여기서 미신이 뭘까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저 학생이 한 말이 맞아요. 바로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합리한 전통과 제도는 뭘까요? 또 들리네요. 그래요. 절대왕정이라는 봉건제도라는 그것이 바로 불합리한 전통과 제도죠.
그것을 타파하고 정치와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무한히, 여기서 핵심어는 무한히예요. 진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사관이죠. 역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상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볼테르란 분이 있죠. 계몽 군주의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볼테르는 프리드리히 2세의 개혁을 지지했고요. 또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관용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볼테르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이 대륙, 특히 불란서는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한 그 연협법, 그리고 연협법이 발전해 있던 나라예요. 과학적인 수학적인 방식의 연구들, 철학 논리 체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볼테르는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망명을 갔었죠. 그 망명을 가서 로크의 자연법 사상과 또 기납법적인 방식, 연구 방식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것을 불란서로 돌아와서 기납법적인, 어떻게 보면 이국적인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불란서로 귀국하게 되고, 불란서 사회의 기납법, 아주 생소한 기납법이라는 방식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를 야기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몽테스키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루소는 사회계약설 에밀 등을 저술했습니다. 일반 의지에 따른 정부 수립을 주장했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전체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평등, 국민 주권이라는 이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가전서파가 있습니다. 이 달랑베르는 수학자이면서 버려진 아기였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달랑베르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보육원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워낙 잘하니까 이제 뭐 사실상 수학 전문가로 키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버려진 아기들도 다양한 계층에서 버려졌죠. 뭐 예를 들어서 좀 옆으로 세도 이해해 주세요. 그 버려진 아기들이 놓여 있는 장소가 포대기일 수도 있고, 또 이 나무 상자 중에서 고급 자재로 만든 나무 상자에 넣어져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급 자재, 목재를 이용한 그 속에 버려진 아기들은 대체로 귀족 출신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족에 준하는 대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도 계급이 있었나 봐요. 여하튼 그렇고요. 이 디드로는
여기 이 몽테스키에 빼고요. 볼테르, 루소, 디드로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계몽사상가들은 자신의 근대 이성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필가이기도 해요. 볼테르는 희곡 작가이죠. 세 명 다 희곡 작가들이에요. 또 소설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연극 무대에서 희곡을 써가지고 발표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계몽사상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대중들에게 연극의 형태로 소개하기도 하죠. 볼테르 같은 경우에는 오이디푸스를 계몽사상적인 입장에서 이 오이디푸스를 또 발표하게 되죠. 뭐 이 사람 자체가 오이디푸스로 세간에 알려졌던 분이기도 하고요. 뭐 디드로도 소설가로서 유명하고요. 루소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젊은 몽상가의 산책에서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의 아버지다운 면모도 보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쉽게 자신의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설, 희곡, 다양한 문필 활동을 전개하고 강연도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몽사상의 영향은 18세기 시민혁명과 자유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몽테스키에를 한번 볼게요. 이 프랑스 귀족 출신으로 10여 년 동안 고등법원장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이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정치, 경제 체제를 살핀 뒤에 법의 정신을 출간하게 되죠. 자,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정치, 경제 체제를 살피는데요. 이분은 또 낭만주의적인 방식을 또 소개하죠. 각 나라는 그 나라가 처한 자연환경과 민족 정서와 뭐 이런 것들이 정치와 경제 체제를 만들어낸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낭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이 계몽사상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법의 정신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 삼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이상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고유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영국의 의회 제도가 를 따라서 영국의 의회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을 계몽사상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의회 제도가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국가 체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이 분리되어 균형을 이뤄 여기서 핵심어는 자유죠. 자유가 잘
보장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가치는 자유죠. 자, 다음으로 디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종교와 절대 왕정을 궁극하여 줄곧 검열과 투옥의 위협을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뭐 디드로, 그리고 볼테르, 뭐 볼테르는 망명도 하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검열과 투옥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가전서가 그 완간을 하죠. 뭐 30년 만에 완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성체성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그 옆에 뭐라 그랬더라? 그래. 식인 사람을 먹는 식인 풍습을 보라. 식인 풍습 항목을 보라. 라는 참고 조항이 있어요. 성체성사와 그 식인 풍습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열, 가톨릭 검열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왕정에서 검열을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검열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1751년부터 1772년에 걸쳐 거의 20년간 총 17권, 도판으로는 11권으로 이루어진 총 17권 더하기 도판 11권으로 이루어진 백과사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자, 서원을 한번 볼까요?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신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싸우고 과학의 진보를 더욱 촉진시키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세기의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바로크 양식과 이제 17세기죠. 로코코 양식, 18세기에 로코코 양식이 있는데요. 바로크 양식을 대표하는 것은 베르사유 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사실은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좀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지 되는데 참 여러모로 아쉽네요. 대학 생활이라는 게 공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또 스스로 모임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곳이 대학인데 그냥 컴퓨터 앞에서 강의나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죄송하네요. 자, 여하튼 베르사유 궁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로크 양식은 화려하고 웅장해요. 하지만 장엄해요. 인간은 신 앞에서 한없이 쪼그라들죠.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코코 양식은 18세기이고요. 이 베를린에서 가까운 포츠담의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시 궁전이 대표적인 로코코 양식의 건물입니다.
1745년 프리드리히 2세가 여름 궁전으로 건축했죠. 아주 경쾌하고 섬세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여름 궁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로 앞서 얘기했던 볼테르가 와서 프리드리히 2세와 앞으로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서로가 가르쳐주고 하던 곳이 이 여름 궁전이기도 해요. 자, 이제 영국 혁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혁명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영국 혁명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제일 처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젠트리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 17세기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죠. 농촌 사회의 치안과 행정을 책임지는 등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시민 계급의 성장이죠. 도시의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인, 제조업자, 법률가, 의사와 같은 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 혁명의 세 번째 배경에는 청교도 세력의 성장도 크죠. 청교도인들은 젠트리와 시민 계급이 의회에 진출하여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영국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국왕 중심의 그 황제 교황주의가 아니고 왕 교황주의를 탄생시키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적인 요소를 다분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청교도들은 그러한 가톨릭적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지 된다고 얘기하면서 퓨리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영국 국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교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16, 17세기 잉글랜드에서 칼뱅주의의 흐름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를 가리킵니다. 잉글랜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가톨릭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던 영국 국교회를 청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청교도라고 자처했죠. 이들은 칼뱅주의에 근거하여 가톨릭적인 제도와 의식을 배격하게 됩니다. 엄격한 도덕과 일요일의 신성한 엄수 그리고 향락의 제한 등을 주장하게 되죠. 프로테스탄트들은 교육을 또 강조하고요. 많은 자식보다는 소수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고요. 자, 젠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 젠트리에 대한 법적인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기를 가진 귀족보다는 그 지위가 낮으나 농민보다는 상위에 있는 중소지주층을 가리킵니다. 16, 17세기 농촌에서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며 크게 성장하게 되죠.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지방에서는 치안 판사를 맡아 지방 행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앞서 수장령에서 말씀을 절대왕정의 성립 과정, 영국 절대왕정의 성립 과정을 얘기하면서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젠틀이라는 계층은 국가에서 수도원과 교회의 토지를 가톨릭 교회 토지와 수도원, 가톨릭 수도원의 토지를 국가에서 몰수를 하게 되죠. 영국에서요. 그리고 그것을 싼 값에 평민들에게 팔아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군자금도 그리고 관료제도 정비하게 되죠. 그 땅을 샀던 사람들이 젠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청교도 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슈투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 때문이에요.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가 특히 이 부르주아들 그리고 청교도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요. 의회를 무시하고 국교회를 강화하고 청교도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과 의회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죠. 의회는 찰스 1세에게 권리 청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1628년의 일이죠. 찰스 1세는 권리 청원을 승인한 후에 곧바로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권리 청원은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죠. 자의적인 인신 구속 금지 등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체포영장이라는 영장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스코틀랜드 장로파가 이제 반란을 1640년에 일으키게 됩니다. 찰스 1세는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를 소집하게 되죠. 의회는 왕의 가세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의 내전이 1642년에 일어나고요.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크로멜은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죠. 1649년의 일입니다. 이 크로멜의 공화정은 10여 년 정도 이어졌는데요. 이 크로멜은 호국경에 취임하게 됩니다.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력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하게 되죠. 네덜란드의 중개 무역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항해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1651년이죠. 그리고 아일랜드 정복 사업을 단행하게 되죠. 크롬웰 사후 왕정 복구가 이루어져 찰스 2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1660년의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금욕적인 독재 정치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사람은 청교도이기 때문에 아주 금욕적인 그리고 과소비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욕적인 건 좋은데 정치가가 금욕적이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백성들에게도 요구를 한 거죠. 국민들에게도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러면 곧바로 구속, 이 아주 무서운 그런 사회로 만들어 버려요. 뭐 너무 금욕적인 거를 강제하다 보면 뭐 사회는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자유가 박탈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크롬웰의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청렴 결백한 이 금욕적인 사람이 죽으면서 또 공화정도 끝난다는 점은 흥미로워요. 마찬가지로 뭐 불란서 혁명 기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불란서 혁명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항해법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면 항해법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중개무역으로 성장한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 항해법을 만들게 돼요. 동시에 영국의 상공업과 해운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영국이나 영부국 식민지에 상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반드시 영국이나 그 식민지 소속 선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럽 내의 상품을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 영국 선박이거나 상품의 원산지 소속 선박이어야만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중개무역으로 살아가던 네덜란드, 당시에는 영국보다 더 앞선 국가였죠. 이 나라를 이제 타격을 입히게 되고 사실상 네덜란드는 서서히 강대국에서 서서히 이제 저물어가는 나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중상주의, 그리고 중상주의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세계 국가를 만드는데 이 항해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명예혁명을 살펴보도록 하죠. 왕정 복구 후에 찰스 2세는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의회는 심사법을 제정하죠. 1673년에 이 심사법을 통과시키는데요.
국교도가 아니면 공직 취임을 금지시키는 법안입니다. 아울러 인신보호법도 통과시키죠. 1679년의 일이고요. 법적 근거 없는 인신의 체포와 구속을 금지시키는 법조항입니다. 제임스 2세는 친카톨릭 정책을 펼치고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폐지하는 등 전제 정치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의회가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의 군대를 끌어들이자 제임스 2세는 불란서로 망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위기가 해소됩니다.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결과는 권리장전 승인입니다. 1689년의 일이고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죠.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요. 자,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다. 자, 사조를 한번 볼까요?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6조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징집하여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9조, 의회 내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권리장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 입헌 정치가 이제 발달하게 되죠. 자, 내각 책임제가 수립되게 됩니다. 먼저 대영 제국이 성립이 되죠. 1797년의 일로서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 병합 이후 대영 제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독일 하노바공 조지 1세가 즉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국은 하노바 왕조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독일 하노바공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하고 영어는 거의 못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영어를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뭐 자기를 욕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도 모르고 뭐 그냥 도장이나 찍는 그런 왕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의회의 다수 정당이 내각을 조직하게 됩니다.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전통이 이때부터 수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 혁명을 보는 입장은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류들은 부르주아 혁명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먼저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고 혁명 자체가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온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젠틀이나 시민 계급이 단결한 것도 아니어서
왕당파와 의회파로 자신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 이 시민계급이 갈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르주아 혁명으로 보는 입장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맞지 않느냐, 아울러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아니냐, 또 의회파의 중심이 된 젠틀이나 시민 계급은 근대 사회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진보 세력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영국 혁명은 넓은 의미에서 시민 혁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르주아 혁명이란 말이 있고 시민혁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은 듯 다른 단어죠. 사실은 시민혁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애매해요. 사실상 시민, 전체 시민의 혁명을 일으킨 건 아니죠. 혁명의 주체는 이 당시에는 부르주아이기 때문에 이 부르주아 혁명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말을 앞에다 넣었던 것입니다. 좀 시민혁명이란 말은 모호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결과 대영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종교적 갈등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수습되는 속에 잉글랜드 왕실은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통합하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으로 거듭나게 되죠. 1707년 통합법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두 왕국이 정식으로 결합됨으로써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날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은 이와 같은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혁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미국 혁명의 배경은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 강화에 있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을 살펴보도록 하죠. 17세기 많은 영국인들이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됩니다. 18세기 초에는 북아메리카 동해안 일대에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죠. 이 광범위한 자치가 허용돼서 독자적인 의회까지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년 전쟁 이후에 영국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의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식민지에 인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 식민지에서는 거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복잡하면 사람들은 이해 못하거든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영국 의회에 식민지 대표가 없는데 웬 과세냐? 과세는 어디까지나 대표를 보내서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될 때만 유효한 거지, 대표도 없는 곳에 웬 세금이란 말이냐 라면서
납세 거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영국은 차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부과를 철회하게 되죠. 영국은 7년 전쟁 후 전비를 메우고 신대륙 식민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설탕세법을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인지세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지세법이 사실상 너무 포괄적이어서 식민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한번 볼까요? 각종 법률적, 상업적 증서뿐만 아니라 증권문서, 주식문서, 아울러 주류 판매 허가증, 책자, 신문, 광고, 달력, 트럼프 등의 반페니, 즉 10파운드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한 것이죠. 판매되는 거의 모든 것에 인지를 붙여야지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지세법은 식민지인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게 되죠. 그러면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10월에는 9개 주에 대표가 모여 대표 없는 곳에 가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게 되죠. 이러한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의 거센 반발에 영국 정부는 인지세를 곧 철회하게 됩니다. 1767년에 타운센드 법이 이제 통과가 돼요. 그러면서 차, 종이, 도료 등의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식민지인들이 또 반발하게 되죠. 영국 정부는 1770년에 차에 대한 세금만 남기고 다른 것은 철폐하게 되죠. 차세에 대한 반감은 보스턴 차 사건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영국 정부는 보스턴 항을 폐쇄하게 되죠. 미국인들은 차보다는 홍차보다는 커피를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차세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억이 차에 대한 호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이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홍차를 마시지만 미국에서는 커피를 주로 마시게 되는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국 정부의 강경한 보복 정책과 억압 조치로 독립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과 미국 독립전쟁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보스턴 차 사건은 1773년 12월 차를 싣고 마시는 차요. 달리는 차 말고 마시는 차를 싣고 보스턴항에 전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 선박에 인디언으로 가장한 시민들이 난입하여 15,000파운드의 차를 바다에 투척한 사건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 앞서 얘기한 대로 1773년 12월에 벌어지고, 영국은 이에 대항해서 보스턴 항을 폐쇄하고 탄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1차 대륙회의가 열리게 되죠. 식민지인의 권리와
자유 회복을 주장하게 됩니다. 최초의 그 무력 충돌이 1775년에 벌어지는데요. 장소는 보스턴 근교의 렉싱턴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륙회의가 1775년부터 1776년에 걸쳐 그 회의가 열리는데요.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선출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죠. 7월 4일이에요. 식민지의 승리가 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워싱턴의 활약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원조로 전세가 반전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식민지는 독립하게 됩니다. 파리 조약이 1783년에 일어나서 13개 식민지의 독립이 인정되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것이죠. 이제 1787년 연방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연방주의와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 규정돼 있었죠.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앞서서 이것은 미국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 4일 2차 대륙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로크의 정치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천부인권설, 그리고 주권 재민설, 그리고 저항권 등을 규정하고 있죠. 이 미국 독립선언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혁명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지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항한 시민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이나 합중국 헌법의 원리를 감안할 때 절대왕정과 귀족 지배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이자 시민혁명이자 민주주의 혁명으로 볼 수가 있죠. 미국 혁명을 통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혁명의 영향은 절대 왕정의 지배하에 있던 유럽, 특히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는데 뭐 다음 강의는 그냥 학교에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뭐 오늘까지도 구분이 없어요. 보통 2주 전 정도에는 어, 그 온라인 강의 연장이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뭐 오늘까지 없는 걸로 봐서는 공문이 없는 걸로 봐서는 다음 주에는 그냥 만나뵐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강의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